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청 크게 반갑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고급 영양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작년 시험을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구석구석에서 나온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또 냈던 데서 내는 법은 거의 없으니까 했던 것들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려면 할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해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학을 하기 위해서는 생리학과 생화학이 같이 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을 쓸 수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을 내가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책을 딱 열기 시작을 하면 탄수화물을 시작을 해요. 그럼 탄수화물을 구성부터 쭉 나가다가 대사가 나오면 탁 덮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펴면 거기서부터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거는 또 생화학에서 또 만나줘야 되는데, 생화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제일 어려운 건 아닌데 하기 싫었던 게 생화학이었어요. 생화학이 참 뭐냐면,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과목이 어느 날 한 2학년 때, 3학년 때 훅 나타나니까 내용도 어렵고 뭐 세포 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접했던 부분이라, 일단은 이제 호감이 없기 때문에 멀리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영양학은, 여러분들 영양학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사예요, 대사. 영양학이 뭐냐고 우리 학문이 아닌 다른 학문에 있는 선생님들이 영양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사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먹어서 몸속에서 어떻게 대사가 됐는지를 다 안다고 알아. 근데 여러분들 다 압니까? 모르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런 걸 물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기본으로 알고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식품하고 연결시켜서 식생활을 알 것이다. 바탕의 생리생화학은 이분들은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리생화학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려우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생리생화학을 우리 영양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배우는 수준만 안다고 해도 다른 학문이랑 견주었을 적에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전공을 우리가 영양학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도 약간의 거짓말이 보태도 그 사람들을 믿어요. 이거는 내가 직장에서 느꼈던 거거든. 믿어. 내 말을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4년 공부를 내가 뺑뺑이를 돌고 엉망진창으로 공부를 했어도 그 경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면 좋잖아. 그죠? 근데 결론을 얘기를 하면, 저도 생화학을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봤더니 제일 쉬운 게 생화학이더라고. 왜냐하면 답이 있거든. 이렇게 식생활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5년마다 바뀌어지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계속 바뀌어. 숫자도 바뀌고 설정을 하게 되는 근거도 바뀌어요. 근데 생화학은 바뀜이 없는 거예요. 딱 답이 나온 거라서 그래서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생화학이랑 생리학이 딱 바탕이 돼 있으면 임상, 식사요법, 영양학,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돼. 우리 어떻게 되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즐겨라.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 많은, 이름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는 많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친하게 앞으로 한 2-3주 동안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이지만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있어서 그 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론적인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갈 것이고, 또 작년하고 달라진 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자료가 많다는 불만 80%, 좋다는 여론 20%를 내가 충분히 감안해서 거의 없애고 책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린트 안에 있던 것들이 거의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바뀌어진 것들은 제가 자료를 나누어 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영양학을 공부하거나 그것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바뀌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올 연말에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연구를 해서 뭔가를 바꿨는데 선생님들이 안 내겠습니까? 그죠? 변경된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언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짚어보고 우리가 기초적인 거 탄수화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 영양소 섭취 기준부터 할 거니까 제일 뒷장에 169페이지로 넘겨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근데 이 구성을 보시면 뒤쪽에 쭉 넘어가다가 195페이지에 영양소별로 특징과 활용은, 지금 이 교재는요 제가 편집한 게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이 영양섭취 기준이 나오면 파란 색깔 두꺼운 책 아시죠? 그런 책자가 나는데 이제 그게 안 나와요. 그 대신에 그것을 온라인에 띄워서 필요한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약된 걸 제가 땡겨온 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있고, 제목도 영양소별로 특징을 정해놓고 활용안이 있어요.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뭐 대사에 대한 부분이 좀, 그게 너무 긴 부분은 제가 빼고 교재 안에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르지 거의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기본적인 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파란 색깔 책 있죠? 보셨죠? 뭐 그게 우리나라 영양학 책을 만드는 아주 기본서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가져다가 무슨 21세기 영양학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모태라서 그걸 분명히 알아두면 나머지 것들은 약간의 가지치기가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나온 대로 2015년에 한국인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자료는 어디서 왔느냐? 보건복지부에서 발행을 한다. 작년 2010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었다는 건 알죠? 어디가 주체였어요? 영양학회. 영양학회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교재에 나오는 대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해서 그 장관 명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료에 대한 위상이. 그래서 먼저 한번 하나씩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있는 게 거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저하고 설명하는 것만 참고할게요. 늘 나왔던 건데 이거는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뭐냐면 영양소 섭취 기준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뭐 한 1, 2년 정도씩 공부했던 선생님들은 충분히 알 거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체위 기준이에요. 연령과 체위 기준.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에서 5개월에 어떤 영양소의 충분 섭취량이 수치가 나와 있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게 그 그람이 어떤 아이를 기준으로 했냐면 키가 60.3cm이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6.2kg이고 BMI를 계산했을 때 17.1인 아이의 수치인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이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 기준을 우리가 절대로 맹신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보세요. 제가 비밀이지만 이렇게 레인지가 30에서 49 사이에 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가 159.0이래. 근데 제가 힐을 엄청 높은 걸 신었는데도 여기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몸무게 54.4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미치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수치는 나한테 적용하려면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이 이 수치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0에서 5개월하고 6에서 11개월을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 요 시기에서는 60.3cm이고 또 6에서 11개월에는 72.2다. 그 다음에 체중은 6.2고 8.9. 이걸 기준으로 그 아이들의 섭취 기준의 수치가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 변동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 변동된 것들이 뒤에 자세히 나올 테지만 아무튼 여기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또 지질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총지방, 오메가6, 3,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로 나누어서 쭉 했는데 새로
넣는 것도 있고 수치가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2010년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더라. 그 다음에 당류에 대한 제시했는 것을 보시면 요거는 요 채로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놓으면 좋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 맨 밑에 있습니다. 총 당류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에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전체 총 에너지 섭취량에 있어서 총 당류는 10에서 20%로 한다. 그 대신에 추가로 음식 속에 있는 당 말고 추가로 우리가 가미를 하기 위해서 넣는 추가당은 총 섭취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총 당류의 섭취 기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첨가당의 주요 구본으로는 설탕, 액상, 과당, 물엿 등등 이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주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죠. 영양소별로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얘네들이 제정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나씩 설명은 할 거지만 영양소 섭취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평균 필요량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그죠?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한 영양소당 빈칸이 4개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4칸이 다 채워진 거는 없죠. 왜냐하면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과 권장을 구할 수 없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꽉 채워진다 하더라도 평균과 권장과 상한이 채워진 3가지가 가장 많이 채워지는 것이지 4가지가 다 채워지는 영양소는 절대로 없다. 각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충분 섭취량은 어떤 영양소가 있느냐. 충분 섭취량은 앞서서 먼저 얘기하자면 평균과 권장을 구할 수 없을 때 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과 권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분명히 근거가 있고 그 실험을 누가 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명한 그 연구적인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통계학적인 어떤 수치를 더했을 때 나오는 것이 권장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다 충분 섭취량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식이섬유소, 그 다음에 수분, 비타민 D, E, K 쭉 내려와서 수용성 중에서는 판토텐산, 비오틴, 또 쭉 내려오면 나트륨, 연소, 칼륨, 또 불소, 망간, 크롬. 크롬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영양소예요. 작년까지는 없었다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는 뭐가 있을까? 여기 동그라미 된 거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혹시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요 프린트를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성인 기준으로 상한 섭취량 수치를 이렇게 쓰면, 그죠? 그 상한 섭취량의 수치가 여기 들어가면 그게 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있으면 상한 섭취량이 있는 영양소가 뭘까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칸에 맞춰지는지를 대략적으로 봅니다. 자세한 거는 뒤로 가면서 다시 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연령별, 성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아하고 유아 1에서 2세는 89 곱하기 체중 한 다음에 빼기 100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거는 생애주기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영유아할 적에 배울 수 있을 텐데 이런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공식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총에너지 소비량을 했고 또 성인 경우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요 박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총에너지 소비량을 정한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더 먹어야 되는 양을 이만큼씩 하루에 더 줘라라고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는 값에다가 0에서 5개월 아이들은 플러스 115.5kcal를 더해주면 그게 그 아이의 에너지 섭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0에서 5개월의 아이는 플러스 115kcal를 부가량으로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1개월은 플러스 22kcal를 더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20이 되다가 9에서 11, 이때 이제 성장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이때부터 18까지는 25kcal를 더해줬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임산부 때 우리가 340, 450 더하는 건 알잖아요. 이것처럼
추가로 이만큼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했는 것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 열량 필요량에 들어가는 숫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 또 수유분은 잘 알다시피 플러스 320kcal를 더해주는 거다. 일반 여성들의 그 필요량을 계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시면 영양소 섭취 기준의 수치가 쭉 교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더라도 요거를 참고로 해서 들어가 보면 그 연령대에 대한 영양 섭취 기준 쭉 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177페이지로 넘어가서 2015년에 바뀌어진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어떤 요약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읽어볼 거예요. 봅시다. 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학회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어떤 민간 차원이냐면 아래쪽에 보세요. 별표 하나짜리 FAO, 한국협회, 그 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영양학회가 기본이 되어서 추진해왔으나, 국민영양관리법 제정한 이후에 그 국가 차원에서 이 제정 작업을 이루기로 하였다.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에 보면 제14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재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제부터 이 그 영양 섭취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얻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쫙 나와 있어요. PDF 파일로 해서 막 1000몇 페이지에 달하는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이렇게 구했나라는 것부터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나,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35,000원씩 주고 살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서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그거 우리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는 도저히 안 돼. 그 1000몇백 장을 프린트 받을 수는 없고, 참고를 해서 뭐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것들 박스 참고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 기준은 식생활과 건강과 관련성 및 영양소 필요량에 따른 새로운 연구 결과, 체위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재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고, 자, 4번에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영양소가 총 36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앞에 빔 쏘아져 있는 부분인데, 뭐 에너지에 해당되는 대량 영양소 이런 것들 쭉 있고요.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롬이 있는데, 이게 36가지인데 뒤에 영양소별로 특징이랑 활용에 대한 거는 35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트륨하고 CL, 염소가 같이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걔네 둘이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팀이 됐기 때문에 설명은 35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섭취 기준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다시피 2015년에 최초로 제정된 것이 뭐냐? 크롬. 우리 예전에 크롬은 당 대사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그저 당내성 인자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영양 섭취 기준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뒤쪽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냐면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설명해 나온 건데, 이건 여러분들 책 조금 뒤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평균 필요량은 뭐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면 집단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그 퍼센트를 볼 적에 97에서 98%의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이다.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이것보다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역학적 연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역학적인 연구예요. 역학적인 연구에서 얻은 섭취량 분포의 중앙값을 우리가 충분 섭취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위해의 위험이 없는 최대 섭취량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제시를 하고, 그래프를 그릴 적에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그래프도 많아요. 이 뒤쪽 없이. 그러면 이거를 위험군, 이제 결핍에 대한 위험군을 쭉 했을 경우에 이 점을 찍어 놓고 여기를 빈칸으로 해놓고 설명하시오. 할 수 있죠. 그럼 그게 충분 섭취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가 대신 충분 섭취량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역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점수를 받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78쪽 아래쪽에 있는 문구 그대로인데 요것만 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뒤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먼저 봅시다. 평균 필요량.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한 수치입니다. 인체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경우에 만듭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건강한 집단이 여기 있어요. 100명이 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해, 아프지 않아. 전부 다 아주 건강하고 뭐 질병도 없는 사람인데 모두 다 동일하게 먹진 않죠. 어떤 사람은 조금 먹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세운 거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소를 1g 먹는 사람부터 저 끝에 100g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0g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거를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조금 먹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웠어. 100명을 줄을. 근데 50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먹는 양을 우리가 충분으로 잡은 거예요. 충분히 아니고 뭐지? 평균 필요량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필요량으로 먹었다는 것은 1번부터 50번까지는 저만큼 먹게 되면 충분하죠. 그 뒤에 사람은 어떨까? 모자랄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았다면. 그렇지만 그걸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 필요량으로 잡겠다. 그리고 이만큼을 먹고 있으면 50% 부족할 확률이 50%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뒤에서 보기로 하고, 그러면 권장 섭취량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50%를 만족하는 숫자에다가 통계학적인 숫자를 더했어요. 어떤 거? 표준 편차, SD라고 얘기를 합니다. 2배의 표준 편차를 더한 숫자를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봤더니 97번째가랑 8번째 먹는 사람의 수치랑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 97번이나 8번을 따온 게 아니고 평균에다가 2배의 SD를 계산을 했더니 그 수치가 97번이랑 98번에 먹는 사람들 숫자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꾸로 역으로 보면 97에서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 수준이고, 이것은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 또는 변이계수 2배를 주는 거다. 2배의 어떤 숫자를 해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영양소가 평균 필요량을 구할 수 있다면 저절로 권장 섭취량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 칸에 숫자가 있는 영양소는 반드시 권장 섭취량 칸에도 숫자가 있어. 그거는 계산기, 엑셀 같은 데 넣어서 뚜루룩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권장 섭취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균 필요량에 관련된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어떤 건강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 영양소를 얼마나 먹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거꾸로. 아프지 않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양을 찾아내서 이 정도 먹으면 되는구나. 과학적 근거는 없어. 이제부터 과학적 근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한 양을 설정을 한 것이다. 먹었는 양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식이섬유. 식이섬유 같은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영양소로 안 뒀습니다. 영양소로 안 두고 그냥 그거는 에너지도 안 내기 때문에 먹고 변만 잘 보는 어떤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이섬유소의 영양학적인 가치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작년에도 저는 또 실패를 했어요. 영양섭취 기준 시험에 분명히 식이섬유소가 나올 거라고 5년째 장담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나오고 있어서 정말 난 이제 하산해야 될까봐 왜 안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이섬유소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적에 중요성은 점점 올라가니까 예전에 요즘에 많이 걸리고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식이섬유를 먹었을까 하면서 역으로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그래서 그 속에 식이섬유소가 얼마나 들어있지를 찾아. 그걸 갖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이 정도 먹으니까 그 식이섬유소가 부족해서 오는 질병을 안 걸렸다는 것을 보고 했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많은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식이섬유소를 연구하겠죠. 그러면서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딱 내면 어느 개정이 되는 해에는 식이섬유소의 숫자가 충분 칸이 아니라 평균 칸으로 바뀔 거예요. 근거가 분명해지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뀌어갈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충분 섭취량이 들어가는 것이 생애 주기로 볼 적에는 1에서 6개월 아이들은 무조건 충분 섭취량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걔네들을 데리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태어나서 지금 젖밖에 안 먹는 애들을 뭐를 조금 주고 덜 주고 하면서 막 지켜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개월별로 엄마 젖을 얼마나 먹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나오면 그 엄마의 젖 속에 있는 영양소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먹으면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 섭취량 칸에 다 들어가 있게 돼요. 1에서 6개월의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고 11개월까지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조금 더 올리는 것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의 섭취 기준입니다. 만약에 과량을 섭취할 때는 유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합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표 있는 데서 상한 섭취량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상한 섭취를 구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영양소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혈중에 있는 그 영양소를 볼 거냐, 먹는 양을 볼 거냐, 아니면 나타나는 어떤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양소 상한 섭취량을 구할 거냐. 이거는 영양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씩 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쭉 넘기셔서 187페이지를 봅시다.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자, 이게 영양소 섭취 기준은 조금 뭐라 그러지? 이과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문과 느낌의 말로 이루어진 것들이라서 조금 지루하고 우리가 또 시간대가 취약하죠. 밥 먹고 직후라서. 그래서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깨어나십시오. 자, 여기 내용을 그대로니까 중요한 부분 밑줄 끄면서 요거 같이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영양소 섭취 기준은 이것이 그 WHO랑 이런 데서 제시해놓은 근거예요. 자, 영양 섭취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건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 증진 및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장하는 에너지 또 각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했던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는 일본에서 제시하는, 그리고 이 위쪽은 WHO인데 이걸 합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게 올해 우리가 2015년에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했고, 영양소 섭취 기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영양소 섭취 부족과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옛날 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만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양 섭취 기준의 평균 필요량 이런 말 하기 전에 예전에는 영양 권장량이라는 말로 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타민 A의 영양 권장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수치가 하나였어. 아까 우리 한 영양소당 4칸이었죠. 그때는 한 칸만 있었단 말이에요. 다 없고 권장량 칸만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4칸이 되니까 우리가 되게 복잡해졌었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는 간단한 이유가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60년대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거는 먹어야 된다라고 잡아놔서 그것이 영양 권장량인데, 섭취 기준에서 추가된 것은 과다 섭취도 예방하자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 부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 3가지. 평균, 권장, 충분. 이 3가지 인자들은 결핍,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과다 섭취로 인해서 건강 위해를 피하기 위한 것은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부족을 위한, 섭취 부족을 위한 것 3가지, 과다 섭취를 위해서 제시된 수치 1가지, 상한 섭취량, 이렇게 4가지가 영양소 섭취 기준의 4가지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그냥 읽어봅니다. 새로운 개념의 영양 섭취 기준은 각 영양소의 평균 권장 충분 상한 섭취량을 표시하고 있고, 영양소에 따라서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때는 평균과 권장 했죠, 그지?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충분 섭취량으로 제정하였고, 과잉 섭취로 인한 영향이 근거가 있을 때는 상한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는 평균 권장 상한만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충분과 상한만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평균과 권장만 되어져 있고 상한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충분만 되어져 있고 상한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 대한 설명 모두 알겠지만 한번 짚어 넘어가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거는 아까도 했다시피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지표다. 평균 필요량은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개인의 경우 평균 필요량만큼을 내가 먹고 있다면 영양 결핍이다, 영양 섭취 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부족할 확률이 50%이다. 여기에서 내가 3사람을 랜덤하게 뽑았는데 여기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이 50%, 평균 필요량보다 3명 다가 적게 먹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진단할 때 여러분은 그 영양소에 대해서 섭취 부족입니다 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릴까? 아까 봤죠? 키 얼마? 몸무게 얼마? BMI 얼마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 값이. 근데 그게 다 틀리잖아.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지표를 우리가 만들 수 없으므로 그 대표적인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당신은 50%보다 적게 먹기 때문에 이 영양소에 대해서 부족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이. 그런데 그 사람이 줄을 세웠을 적에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결핍이 아니죠. 그만큼은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더 많이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영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뭔가를 써야 된다면, 그죠?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 지금처럼 먹는 것은 당신의 경우는 부족할 확률이 50%입니다. 라고 우리가 딱 진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영양 교육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섭취, 음식물의 일상 섭취량, 평균,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타민 A 같은 경우 얼마를 먹고 있는데 이것의 평균은 얼마다, 충분 얼마다 딱 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평균보다 적게 먹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비타민 A에 대해서 부족할 확률이 50%입니다. 더 먹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결핍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표를 접할 때 이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수치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집단의 경우는 절반의 대상자에게 부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똑같은 수치인데 여기가 이제 기숙사다. 내가 영양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이 먹는 것들을 평균을 했더니 먹는 양을 다 1인당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평균 50배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10명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그것보다는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권장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5명이 나왔어. 내가 영양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목표는 뭐예요? 나의 목표는 지금 먹고 있는 식사에서 예를 들어 이게 비타민 A라 비타민 A를 올린다? 내린다? 이게 아니야. 50%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10명이면 3명으로 줄인다. 한 달 뒤에 조사했을 때 먹었는 양을 조사했을 적에 이 사람이 비타민 A를 섭취하고 있는 거를 통계를 냈더니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3명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나머지 3명이 덜 먹고 더 먹고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식사 계획을 할 때 내가 만든 영양 식단 안에서 비타민 A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자꾸 남기는구나.
10명을 봤더니 자꾸 음식을 남겨, 반찬을. 그래서 왜 남기는가 했더니 맛이 없대. 그리고 3끼를 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었는 식단은 완벽해요. 비타민 A도 충분하고 B도 충분하고 뭐 열량 충분한데 안 먹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먹는다 하면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를 영양소의 양에 딱 집착이 돼갖고 이걸 더 늘려야 되는데 어떤 걸 더 할까? 뭐를 더 넣을까? 비타민 제제를 하나씩 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서 안 먹는 게 문제면 내가 준 것만큼은 다 먹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집단에 있어서 나의 목적은 50%에 해당되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 과잉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3명이다. 그럼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는 거지. 그 방법은 셋을 불러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식단만 해도 충분한데 이 사람이 막 건강 염려증이 많아서 약을 막 하루에 10개씩 먹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요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과잉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안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계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러므로 집단의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되도록 낮게 하도록 한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을 올린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줄어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 필요량은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술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양소 필요량은 섭취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능적인 지표가 있고 그 평가 기준이 있을 때 추정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필요량을 우리가 제시를 하려면 그것을 디텍트 할 수 있는 인자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평균 필요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수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든 영양소가 기능적인 지표가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 영양소에 대해서는 인체의 필요량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충분 필요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리고 권장 섭취량, 이것도 두 번째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지표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평균 필요량이었고 두 번째는 권장 섭취량이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부족할 확률이 거의 없도록 설정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에 해당되는 것만큼 먹으면 당신 괜찮습니다. 적절하게 먹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경우에는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값이 권장 섭취량과 동일해도 섭취량의 분포로 볼 때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필요량보다 많은 사람까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확률에 대해서 일정 수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장 섭취량만큼 우리 집단이 먹고 있어요. 평균으로 먹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먹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단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권장 섭취량은 집단의 식사 개선을 위한, 그러니까 집단의 평가, 집단 식사의 평가에서는 이걸 쓰지 않는다. 자, 집단이 먹고 있는 걸 분석했을 적에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균과 권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었던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가 존재해서 인위적으로 충분과 부족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권장이랑 평균은 세트고 평균을 만들려면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을 때는 충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똑같아. 권장 섭취량을 어떻게 만드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그 수준에 나왔고, 계산은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 혹은 변이계수 2배를 더하여서 계산해낸 값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이죠. 충분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 이것도 영양 섭취 부족에 해당되는 인자입니다. 기준 지표이다. 이럴 경우는 뭐냐면 단시간에 섭취 부족 상태를 결정할 수 없거나 아까 설명했듯이 유아와 같이 임상조사가 어려운 경우 생체 지표 등을 이용하여서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건강한,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섭취량을
찾아서 그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에 근접하게 섭취를 한다면 적절한 섭취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 섭취량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 대상 인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입니다. 밑에는 동일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충분 섭취량은 그 중앙값, 건강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중앙값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대상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까 그 평균 필요량은 대상 인구 집단의 몇 프로? 몇 프로를 만족하는 수치? 50%. 그 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97에서 98%. 충분은 얼마일까?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들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 집단의 97에서 98%에 해당하는 권장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권장이랑 충분을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아예 시작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상한 섭취량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앞에 것과는 다르게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리고 이 값을 초과하여 섭취하면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위해가 일어나는 위험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식품을 섭취할 적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뭘 먹었을 적에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근접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므로 과량을 섭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설정이 가능하다. 이거를 찾아낼 적에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를 찾아내거나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최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불확실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실험이 사람한테서 내가 했다. 사람한테서 해서 수치가 나오면 불확실 계수가 아마 1이 될 거예요. 그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근데 쥐 실험을 해서 우리가 이걸 찾아냈어. 그러면 쥐 실험했는 거를 사람한테 실험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 불확실 계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금 먹게, 실험보다 훨씬 더 적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불확실 계수라는 것이 있어서 계산식이 실험했는 값을 불확실 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했는 값이 50이 나왔다. 근데 이게 쥐실험에 의해서 불확실 계수가 10이다. 그러면 50 나누기 10을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수치가 훅 떨어지죠. 그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불확실 계수라고 한다. 또 하나, 나트륨과 같이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유해 영향이 나타난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건강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나트륨의 과잉 섭취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 상한 섭취량은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트륨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어떤 식사에 관련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식사 조사를 하면 반드시 너무 짜게 먹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이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하면 엄청 짜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고혈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엄청 싱겁게 먹는데 고혈압에 걸려. 근데 고혈압 걸린 사람들이 전체적인 식단을 했더니 80% 이상이 짜게 먹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한테 적용이 돼야 상한을 쓸 수가 있거든. 이 사람한테 요만큼 먹어도 독성이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만큼 먹으면 독성이 나타나야만 그걸 우리가 상한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트륨이.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해서 뭐라고?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상한 섭취량 칸에다가 얘를 딱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잠깐 쉴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을 쭉 먹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으면 너무 낮음으로 이렇게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과 권장 사이는 허용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권장 이상이 먹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장이랑 충분과 상한 사이를 먹으면 이상적인 섭취량 범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먹고 있다, 괜찮다, 적정량을 먹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은 이상 먹고 있다 그러면 너무 높아 건강 위해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권장보다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사이를 먹게 되면
적정량 먹고 있으나 권장 이상 먹도록 권유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권장 이상 먹고 상한 이하 먹고 있으면 이게 수치가 얼마나 그건가 하면은 뭐더라? 어떤 영양소가 아무튼 권장이 예를 들어 9면 상한이 뭐 1000 얼마인 거예요. 뭐 10단위인데 상한이 1000 가까이 돼. 900이라고 치면 그 사람이 998을 먹고 있어. 권장은 8이야. 998을 먹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상한은 1000이고 권장은 9야. 근데 998을 먹어. 뭐라 얘기해야 돼요? 적정량 먹고 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8인데 990, 그 너무 먹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권장보다 많이 먹고 있고 상한보다 적기 때문에 998 먹고 있으면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적정량 먹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너무 갭이 크면 우리가 잠깐 혼란이 오거든. 줄여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쓴다면 양을 좀 뭐 권장까지 한다. 9면 한 50 정도까지만 용서를 할까?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이 표에는 998이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98 먹는 것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